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적 모임 애지모의 공동대표 이행란입니다. 애국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소비자 모임 애지모에서 많은 회원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일들 중 책 읽는 모임에서 이번에 제가 순국 책을 선정하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올해 8월 30날 우당 교육문화재단 이종찬 이사장님께서 친히 편지와 함께 순국책을 보내주셨습니다. 편지 내용 끝부분에 혹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 머무시고 계실 때 이 책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바로 읽게 되었고, 손에서, 마음에서, 눈에서 책을 내려놓을 수 없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고, 혼자 읽고 놔두기에는 너무나 죄송해서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를 모르면 그 역사가 반복된다고 했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을 들을 때면 겁까지 났었습니다. 그것은 내 나라의 역사를 능동적으로 공부해 보려고 했던 시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애지모 회원분들과 함께 10여 년 전부터 코로나 있기 바로 전까지 우당 역사 문화 강좌를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듣기 시작하면서 내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수많은 애국자분들의 애국심으로 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지금 나의 애국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애국을 실천해 보고자 또한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소설로 읽는 역사, 장편소설 순국으로 상하 2권입니다. 지은이는 박정선 시인, 소설가, 문학평론가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저는 2021년에 박정선님의 수많은 책 중에 타고르의 문학과 사상 그리고 혁명성 비평집과 2012년 문광부 우수 교양 도서로 선정된 100년 동안의 침묵을 꼭 읽겠습니다. 100년 동안의 침묵은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한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역사소설이죠. 이 순국책은 펴낸 곳이 푸른 사상입니다. 이 책의 목차는 상권, 작가의 말, 그리고 1장에서 15장까지고 하고는 16장에서 3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책과 함께 가슴 뜨거운 독립운동가의 삶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작가의 말. 아무도 울어주는 이 없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 없었다. 이만석 재상과 고귀한 사망갑족의 명예를 초계처럼 버리고 반드시 그날이 오리라 믿으며 한 점 뼈도 남김없이 사나했지만 아무도 그를 위하여 울어주는 이 없었다. 불보다 뜨거운 신념을 안고 얼음보다 차가운 고독을 안고 이름도 얼굴도 없는 익명으로 입을 봉인한 채 눈물조차 아끼며 그날을 기다렸던 시간. 세월이 가고 또 세월이 가도 오직 한 길, 반드시 그날이 오리라 믿으며 일가족이 전멸하여 한 점 혈육조차 남김없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아무도 그를 기억하는 이 없었다. 용서하소서. 당신을 버려둔 채 살아온 우리를 이제야 당신의 거룩한 제단에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꽃을 드리며 눈물 흘리는 우리를 용서하소서. 최후의 순간까지 조국에 대한 통한을 안고 이국 땅 어느 광야에 소리 없이 묻혀버린 이름이여. 홀로 비통하게 이국 땅 어딘가에 버려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이름이여. 이제는 마음껏 울어보소서.
산이 닳아 평지가 되도록 그리워했던 당신의 조국을 향하여, 강물이 말라 사막이 되도록 그리워했던 당신의 조국 산천을 향하여 이제는 목 놓아 소리쳐 울어보소서. 유골마저도 망명의 땅 허공에 흩어버린 이석영. 감히 필설로 형용할 수조차 없는 그의 순국은 너무나 비참 처참했다. 그는 조국을 위하여 혈육 한 점, 뼈 한 조각 남김없이 철저히 산화하고 말았다. 이만석 재산을 소진하고도 모자라 자식까지 모두 바쳐버린 그는 옷 한 벌, 사진 한 장, 신발 한 장 남기지 않았다. 무덤조차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위해 아무도 울어주는 이 없었고 기억해주는 이 없었다. 해방의 만세 소리가 산천을 흔들고 애국지사들이 앞다투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때도 그 후 무수한 세월이 흐르고 또 흘렀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한국에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비극이 있지만 이보다 더 비극적일 수는 없다. 그래서 영웅은 그 최후가 비극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오스카 와일드의 역설은 이석영의 절대 희생과 일치한다. 독립운동을 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장투쟁을 전개한 독립군과 광복군, 국내와 일본을 오가며 요인 암살, 중요기관 폭파를 담당한 의열단, 밀정을 암살하는 다물단을 들 수 있다. 독립군이나 광복군은 말 그대로 전투 군인이었다. 의열단은 의로우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는 단체라는 의미 그대로 개인이 폭탄을 투척하거나 요인을 저격하고 자신은 스스로 자결하는 투쟁 방법을 택했다. 다물단은 고구려 때 고구려 옛 영토를 회복한 것을 다물이라고 명명한 것에서 딴 이름으로 처처에서 소규모 단체가 모여 밀정을 처결했다. 어떤 방법이든 문제는 자금이었고 자금 조달은 가장 중요한 독립운동의 원동력이었다. 그러므로 재산을 바쳐 독립운동을 한 부자들은 더욱 존경을 받았고 그들은 대부분 천석군, 만석군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지금까지 경주 최부자로 알려진 문파 최준을 꼽았다. 만석군으로 소문난 그는 백산 안희재 선생을 통해 독립자금을 수차례 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우리는 그 정도만 해도 감탄과 감동을 금치 못해 존경과 감사와 찬사를 보내고 또 보냈다. 부자라고 다 그랬던가. 독립운동 자금을 낸 부자들은 정의감을 아는 까닭이었다. 부자와 정의에 대하여 논어 양화편에서 군자가 용기는 있으나 정의감이 없으면 반란을 꿈꿀 수 있고 소인이 정의감은 없으면서 힘자랑을 하면 도둑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일제강점기에 비추어 보면 가진 자가 정의를 모르면 매국노가 될 수 있다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 사실 나는 2011년 우당 이회영 선생님의 독립운동을 그린 소설 100년 동안의 침묵을 상제했다. 이제 이회영으로 대표되는 육형제의 집안은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한 독립운동가 가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회영은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익숙한 이름으로 각인되어 있다. 이회영은 20대 청년 시절부터 관직 진출을 포기하고 을미사변부터 을사늑약을 거쳐 항일운동을 이끌면서 언제나 자금을 담당했다. 그러나 젊은 이회영은 부자도 아니었고 녹을 받는 관료도 아니었다. 모든 자금은 그의 둘째 형님 서경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이회영이 항일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삼밭을 경영하고 삼림을 조성하고 제재소를 운영한 것이나 전국에서 찾아오는 동지들을 규합하는 것, 각처에서 항일투쟁을 하는 동지들을 돕는 것 모두 이석영의 재산이 자금줄이었다. 그러므로 소설 순국은 이석영을 조명한 작품이지만 두 사람을 분리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실과 바늘 또는 물과 물고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영을 조명한 소설 100년 동안의 침묵에서도 서경을 떼어놓을 수가 없었듯이 서경을 조명한 순국에서도 회영을
떼어놓고는 이야기를 전개할 수가 없었다고 하겠다. 작품에서 묘사했듯이 서경이 부자인 것은 영의정 이유원에게 양자로 출계하여 재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경은 영의정 이유원의 후계자로서 세상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은 인물이었고 대대로 정승을 이어온 사만갑족 세신 가문의 후계자답게 벼슬도 승승장구하여 곧 정승 반열에 오를 위치에 있었다. 그런 탓에 서경과 회영은 한 형제이면서도 각각 영의정 가문과 판서 가문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두 가문이 망명을 결행한 것은 왕 다음의 영향력을 갖게 마련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망명은 당시 애국지사들에게 독립운동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갖게 했고 많은 애국자들에게 망명을 결단하게 만들었다. 또한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무관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길러낸다는 계획은 마치 봉화를 올린 횃불처럼 외국지사들의 가슴에 독립의지를 불타오르게 했다. 서경은 만주 서간도에 독립군 군사기지인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한인촌을 건설했고 길림성 처처에 학교를 세웠다. 아직도 발굴해야 할 무궁무진한 진실이 숨어 있다고 조선족 교육자 김홍범 총재와 조선족 민족사회학회 조문기 부의사장이 증언한 바 있다. 역사적으로 나라가 절제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는 엄중한 선택이 기다리게 마련이고 그들의 망명은 실로 엄중한 선택이었다. 그것은 곧 백사 이항복의 정신, 가문 정신을 실현하는 일이었고 백사로부터 이어진 가문 정신은 조선 후기 고종의 등극 이후 불어닥친 혼란 속에서 영의정 이유원에게 짐지어졌다. 이유원은 조선의 개항시대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 제물포 조약을 담당한 전권 대신이었고 청나라 북양 대신 이홍장을 상대로 국제관계를 이끈 인물이었다. 주지하다시피 당시 열강들은 집요하게 나라의 문을 흔들고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흥선대원군은 나라를 지킨다는 이유로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고 외세를 막는 데 모든 것을 걸었다. 대원군과 대원군을 지지하는 수구파들은 세상을 바꾸려는 개화파들을 나라를 외세에 넘기려는 역적으로 몰아붙였다. 왕은 어떻게든 문을 열고 싶어 했으나 대원군을 추종하는 수구파들이 길을 막았다. 그렇게 극과 극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영의정 이유원은 갖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대원군과 맞서야 했다. 그리고 이유원의 뒤를 이은 이서경은 나라의 비운을 맞아 조국을 회복하기 위해 망명이라는 절제절명의 엄중한 선택을 한 것이었다. 그런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이서경은 독립운동의 시작이었고 마지막이었다. 도대체 조국이 뭐길래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토록 처절하게 살아야만 했을까? 지금도 더러 독립운동이 해방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이 가져다 준 선물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 일제가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이 굳어졌고 계속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무모한 희생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전망이 보이지 않는 독립운동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중도에서 포기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끝까지 나라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더욱 그들은 빛나야 한다. 여기서부터 독립운동의 본질이 갈린다. 당장 일제를 몰아내고 해방을 쟁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일관하는 것은 논어 8.1편에서 공자가 강조한 활쏘기를 통해서도 무엇이 진정한 독립운동인지 이해할 수 있다. 공자의 말에 의하면 또 상식적으로 활쏘기는 관역에 적중하는 것이 목적이며 활을 쏠 때 관역을 뚫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예사는 반드시 관역을 뚫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활 쏘기의 과정을 강조한다. 즉 집중이 곧 예사라고 했다. 끝까지 집중하는 태도가 본질이라는 것인데 정말 선물처럼 해방이 되었을 때 중도에서 독립운동을 포기한 이들은 가장 먼저 뛰어나와 만세를 부르며 혼자 독립운동을 다 한 것처럼 행세하며 잘 살아왔다.
그리고 끝까지 서럽게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조국의 해방을 보지 못한 채 산화하고 말았다. 이석영이야말로 독립운동의 본질을 보여주었다. 그는 긴긴 세월, 기약 없는 세월을 이름도 얼굴도 없는 익명성으로 일관하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도 말하지 않았다. 생각할수록 가슴 아픈 것은 79세의 고령까지 무서운 고통을 인내하면서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음에도 그의 무덤조차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현충원에는 수많은 애국자들이 잠들어 있지만 그의 묘는 없다. 다만 서울 현충원 현충탑 지하에 무후 선열, 뒤를 이을 자손이 없는 선열, 무후 선열 영전의 기록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석영은 더욱더 거룩하고 장렬한 순국을 한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를 이해할 능력이나 알아줄 능력이 없었다. 자기를 부인한 채 마치 한자로 촛불처럼 마지막 숨결까지 남김없이 산화해버린 그를 우리는 기억하지 못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그를 기억해야 한다. 순국을 지필하는 동안 슬프고 행복했다. 필설로 말할 수 없는 그 처절한 생애가 슬펐고 고귀한 그분을 가깝게 만날 수 있어 행복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글은 선생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제대로라니 전혀 말하지 못했다. 능력 부족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지않아 그의 이름이 인구에 회자될 것이라 믿는다. 그는 만대에 빛나야 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그래야 하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해운대 집필실에서 박정선. 제1장 고독한 신념. 강은 상해를 가로지르며 흘렀다. 거침없이 흐르는 황포강은 바람에도 끄떡없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줄기차게 흐르고 있었다. 그에게도 돌아가야 할 조국이 있고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타국을 요랑한 지 30년 세월이었다. 돌아갈 날은 묘연하고 자꾸 나이를 먹었다. 나이를 먹을수록 공허한 마음은 하늘보다 넓었다. 노인은 수상 부두에 앉아 길게 한숨을 펴내며 강을 바라보았다. 강에서는 배들이 물결을 헤치며 오고 갔다. 유람선들은 사람들을 태우고 한가롭게 물결을 타고 여객선들은 여기저기서 부두를 향해 앞다투어 들어오고 있었다. 배를 맞이할 사람들과 배를 탈 사람들이 부두로 모여들었다. 여객선이 닿을 때마다 한때의 사람들이 내리고 다시 한때의 사람들이 배를 탔다. 상해와 대련을 오가는 영국 여객선 남창호는 해가 저물 무렵에야 들어왔다. 뚜 하는 백고동 소리가 수상 부두에 울려 퍼지자 마중객들과 짐꾼들이 배가 닿는 곳으로 우르르 몰려들었다. 배와 부두를 연결하는 긴 발판을 딛고 사람들이 줄지어 내렸다. 노인도 자리에서 일어나 눈으로 사람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남창호는 가장 큰 여객선이고 사흘 간격으로 오는 탓에 승객이 많게는 200여 명에 이르렀다. 부지런히 사람들을 살피던 노인의 눈이 긴장과 초조로 조여들었다. 승객들 가운데 관동군 장교 복장을 한 일본 군인들이 섞여 있었다. 그들이 내리자 마중을 나온 부하들이 호들갑스럽게 그들을 맞았다. 그들은 만주에서 왔을 것이었다. 만주는 이미 일본의 식민지 괴뢰 정부가 되어버렸고 선통제 부의 황제는 만주국의 집정관에 불과한 처지였다.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동지들은 모두 흩어져 어디론가 피하기에 바빴다. 노인은 이 지경에 아우는 어쩌자고 사지로 갔단 말인가. 그리고 왜 아직 돌아오지 않는단 말인가. 라고 속으로 한탄하며 관동군들 몰래 사람들을 살폈다. 관동군들의 눈빛이 사냥감을 찾는 짐승처럼 번득였다. 독립운동가들을 색출하러 온 모양이었다. 관동군 서너 명이 노인을 유심히 살피며 멈칫하더니 그냥 지나갔다. 노인은 몸서리치며 조심스럽게 계속 사람들을 살폈다. 노인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살피다가 허탈해지고 말았다.
오늘도 아우는 보이지 않았다. 노인은 사람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차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어쩌면 아우는 지금 와서는 안 될 것도 같았다. 관동군이 상해를 쓸고 다니는 판에 아우는 그들의 좋은 목표가 될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배가 닿았을 때 잔당들이 쥐새끼처럼 강가에서 먹을 것을 찾아다닌다는 정보가 있다. 라고 크게 짓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저녁 노을이 사라질 즈음에야 노인은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가기 전에 싸구려 국수집이 모여있는 골목으로 향했다. 부둣가에서 가장 후미진 곳에 두부집을 겸한 국수집들이 줄지어 있었다. 고향에 버금가는 쥐들이 오락가락하는 그곳에는 주로 빈민 노동자들이나 가난한 떠돌이들이 단골을 이루었다. 골목 맨 끝에 있는 국수집으로 갔다. 어제처럼 그저께처럼 아니 늘 하는 대로 국수집 여자가 따로 마련해 놓은 국수 한 사발을 내어주었다. 노인은 대부분 국수와 비지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오늘도 안 왔나 보네요. 인정 많은 국수집 여자가 국수 사리를 하나 더 넣어주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노인은 아우가 만주에서 대련을 거쳐 남창호를 타고 올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아우가 올 때까지 손님들이 남기고 간 국수를 얻어먹게 해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했다. 노인이 처음부터 그런 부탁을 한 것은 아니었다. 손님들이 남기고 간 국수와 비지를 모으는 통을 밖에 내다 놓으면 돼지 키우는 남자들이 돼지밥으로 걷어가거나 얻어먹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었다. 상해 황포강 주변에는 얻어먹거나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조선 사람들도 꽤 있다는 것을 국수집 여자는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찾겠다고 수십 년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손님들이 먹다 남은 국수와 비지는 내다 놓기가 무섭게 사라졌다. 종종 돼지 키우는 남자들과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이 서로 버려진 것을 선점하려고 싸우기도 했다. 돼지 키우는 남자들은 큰 통을 메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단 한 사발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눈에 불을 켰다. 노인은 1년 전에 등장했다. 어느 날 밖이 소란했다. 돼지 키우는 남자가 노인에게 거칠게 큰 소리를 치고 있었다. 비켜 이 노인네야. 돼지 키우는 남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억 하는 짧은 비명소리가 들렸다. 국수집 여자는 또 돼지 키우는 남자가 가엾은 그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더라도 바깥 일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 일은 매일같이 있는 일이었다. 가끔 돼지 키우는 남자에게 그러지 말라고 당부를 해본 적은 있지만 함부로 나무랄 수도 없었다. 돼지 키우는 남자들은 성질이 난폭해 황포강 주변 음식점 주인들이 내심 두려워하는 존재였다. 그날 돼지 키우는 남자가 사라진 다음 국수집 여자는 아무래도 억하는 소리가 마음에 걸려 밖으로 나와 살폈다. 짐작했던 대로 노인이 음식물 쓰레기통 옆으로 넘어진 채 성큼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남자가 노인을 밀쳐버린 것이었다. 그나마 다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국수집 여자가 노인에게 다가가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노인은 배가 등 가죽에 붙을 지경으로 피골이 상접해 있었다. 부축을 받고 일어선 노인은 몸을 떨면서 비틀거렸다.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나 보네요. 자, 안으로 들어가세요.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말아드릴 테니. 국수집 여자는 노인을 식당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의자에 앉게 하고 서둘러 국수를 말아 노인 앞에 내밀었다. 그런데 노인이 손을 내저으며 먹지 않으려고 했다. 왜요? 배가 고파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손님들이 먹다 남긴 거나 좀 주셨으면 하오. 이건 새로 만 국수가 아니오. 그래요. 일부러 새로 말았어요. 아무 말 말고 어서 먹기나 하세요. 나도 우리 가게 앞에서 노인네가 굶어 죽었다는 말은 듣기 싫으니까. 난 돈이 없소. 그러니 손님들이 남긴 거나 좀. 돈 걱정은 마시라니까요. 그건 안 될 말이요. 안 되다니요. 나는 그저 손님들이 먹다 남긴 것만 먹어도 감사할 따름이요. 참 별난 노인 다 보겠네. 그냥 준다는데 고집을 부리다니.
어차피 말아놓은 걸 먹지 않으면 버리게 돼요. 여자 말을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다. 이미 말아놓은 국수는 손님에게 팔 수도 없거니와 누군가 먹지 않으면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노인은 하는 수 없이 여자가 말아놓은 국수를 먹기 시작했다. 여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노인을 살폈다. 나이가 80 가까이 되어 보이는 노인은 비록 얻어먹지만 범상치 않아 보였다. 늙고 초라하지만 이목구비가 흠잡을 데 없이 잘생긴 사람이었다. 기품이 흘렀다. 말씨도 보기 드물게 격이 높았다. 꼭 옛날 귀족을 대하는 것만 같았다. 국수집 여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노인에게 넌지시 물었다. 아무리 봐도 이렇게 살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되셨어요? 혹시 고려인? 독립운동이라도 하신 게요? 중국에서는 조선 사람을 고려인이라고 불렀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국수집 여자가 아무리 인정이 많아도 독립운동이라는 말을 함부로 꺼냈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아우를 위해서 언제나 말을 조심해야 했다. 대신 부탁이 있다고 했다. 미안하오만 이 국수를 내가 좀 가져가도 되겠소? 노인은 국수를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가져가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 왜요? 뒀다 내일 먹기라도 하게요? 노인은 대답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면서 제발 가져가게 해달라고 사정했다. 이거 가져가 봐야 내일 못 먹잖아요. 돼지에게나 주면 모를까. 노인은 계속 그렇게 해달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알았어요. 이거 다 드시고 내일에 다시 오세요. 그때 또 말아드릴 테니. 아니요. 그럴 것까지 없고 이걸 가져가면 돼요. 이것도 남길 텐데. 집에 누가 있어요? 그렇다오. 내자가 몸져 누워있으니. 맙소사. 노인네 목숨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처지에 병자 수발까지. 알았어요. 이거 다 드시고 나면 한 그릇 다시 말아드릴 테니 가져가세요. 그래서는 안 되고 이걸 가져가면 충분하니 그렇게 해줘.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이 국수도 가져가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 마저 드시긴 하세요. 노인은 여자의 말에 놀라 서둘러 국수를 다 먹고 그릇을 비웠다. 여자는 그때서야 국수 한 그릇을 더 말아주었다. 노인은 그때부터 골목 국수집에서 날마다 국수를 얻어갔다. 그런데 노인이 한사코 새로 만 국수는 가져가지 않겠다고 하여 국수집 여자는 몰래 손님이 남긴 것처럼 꾸며 국수를 가져가게 했다. 오늘도 노인은 국수집 여자가 내준 국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 노인이 아내를 부축해 일으켰다. 아내는 힘겹게 일어나 국수를 먹기 시작했다. 경술년 1910년까지만 해도 서울 정동 대골 같은 집 99칸 집에서 하인들이 차려준 구첩 반상을 받던 아내였다. 12첩 임금님 밥상 다음 가는 밥상이었다. 구첩 반상보다 더 귀하게 국수를 먹는 아내를 바라보며 노인은 먹는 일이 사람을 이다지도 좌우하다니 라고 한탄했다. 먹는 것 때문에 변절한 독립운동가들을 떠올렸다.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이 배가 고파 변절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었다. 그들은 일제가 주는 밥으로 배를 채운 다음에는 후회했다. 그리고 다시 배가 고파 동지들의 목을 내어주었다. 노인은 수많은 그들을 봤고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변절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똑같았다. 일제가 준 밥 결국 덕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라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용서조차 빌지 못한 채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아내는 국수 한 그릇을 먹는데도 기침을 수십 번 했다. 국수를 먹고 기운을 조금 차린 듯 하다가도 자지러지듯 기침을 하고 나면 다시 쇠진해지고 말았다. 이럴 때는 속꼬리뼈, 아니 그건 언감생심, 어림없는 생각이고 고깃간 주인 칼끝에서 튀어나간 부스러기라도 구해다가 고아 먹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임자, 내일은 소뼈 부스러기라도 구해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요. 그게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랍니까? 노인의 말에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투로 일축했지만 노인은 방바닥 자리 밑에 넣어둔 돈을 꺼내보았다.
10원이 전부였다. 쌀 2말 값이었다. 아우가 만주로 가면서 주고 간 돈이었다. 노인은 그 돈은 죽어도 쓸 수가 없었다. 그 돈마저 사라지고 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았다. 그런데 아내가 너무 측은했다. 그건 안 돼요. 마지막 버팀목인데. 노인이 자리 밑에서 돈을 꺼내 만지작거리자 아내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마지막 버팀목? 그걸 소뼈와 바꿔버리면 영감님은 어쩌시려고요. 소뼈 국물 먹고 힘 얻어봐야 며칠이나 간다고. 어차피 내 목숨은 얼마 가지 못할 것을. 아내는 겨우 목숨만 붙어 있으면서도 자리 밑 돈 10원만 꺼내면 그것을 사수하느라 있는 힘을 다해 막았다. 아내의 말은 맞는 말이었다. 돈 10원은 돈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보물이었다. 아우가 만주로 가기 전에 주면서 형님 굶지 말고 꼭 쌀 사서 밥 지어 드셔야 합니다. 라고 당부했지만 단 한 푼도 쓸 수가 없었다. 노인은 그 돈을 마지막 보루처럼 아니 아우의 흔적인 양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아내의 말대로 마지막 힘을 지키듯이 돈을 다시 자리 밑에 넣었다. 아내는 하루하루 기침이 더 심해져 갔다. 날이 추워지자 더했다. 창자가 끊어질 지경으로 기침을 하고 나면 죽은 듯이 나른해지고 말았다. 그러다가 국수를 한 그릇 먹고 나면 가뭄에 한 줄기 소나기를 만난 풀잎처럼 잠깐 눈을 떴다. 그렇더라도 하루에 국수 한두 그릇과 비지로 아내는 기침으로 소진되는 기력을 감당하기에 벅찼다. 점점 아내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보였다. 노인도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갔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달랐다. 아내가 걱정이었다. 아내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다. 아내를 손수 거두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를 먼저 보내고 죽어야 할 것이었다. 아내가 따뜻한 국수를 먹은 덕택에 잠이 들었다. 배가 고플 때면 아내는 잠들지 못했고 기침이 더 심했다. 잠든 아내를 안쓰럽게 바라보면서 만약 아내가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난다면 노인은 더 이상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노인은 나이를 헤아렸다. 을유년 1855년 철종 6년에 태어났으니 올해 79이었다. 이만하면 견딜 만큼 견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국수집 골목에서 돼지 키우는 남자가 저런 노인네들은 죽지 않고 왜 사는지 몰라 라고 했을 때 노인은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몇 번인가 목에 밧줄을 걸었다. 그때마다 그건 일제가 바라는 것이라는 소리가 들렸다. 세 번째 목에 밧줄을 걸었을 때는 그건 일제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수십 년 전 무자년 1888년에 돌아가신 양부의 음성 같기도 하고 어쩌면 아우의 목소리 같기도 했다. 그렇지 않아도 만주사변 이후 종종 자살하는 독립운동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만주사변으로 일본군에게 쫓긴 만주 지역 동지들이 상해로 모여들었다. 그나마 상해는 외국 조계지가 있어 바람막이가 되어준 탓이었다. 만주를 피해 상해로 왔지만 때마침 임시정부도 윤봉길의 흥구 홍커우 공원 폭탄 투척 문제로 일경에게 쫓겨 상해를 떠나 항주로 피난을 가고 없었다. 그동안 임경은 프랑스 조계지에서 프랑스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의 압력이 심해지자 프랑스도 입장이 난처해지고 말았다. 상해에 있다 하더라도 임정도 끼니 걱정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임정이 떠나기 전에도 청년 동지들이 영국 전차회사와 버스회사에 다니면서 번 돈을 십시일반으로 모아 임정 요인들이 겨우 연명하고 있었다. 청년 동지들은 모두 동지, 자식들이었고 그런 도움마저도 미치지 못한 동지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교민들의 도움마저 끊어져 강가를 돌면서 음식점,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이 일상이었다.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견디는 것도 임정이 상해를 떠나기 전 일이었다. 임정이 일제를 피해 상해를 떠나자 독립운동가들은 끈 떨어진 연처럼 어디론가 정처 없이 떠돌거나 독립운동을 포기한 사람들이 속출했다. 지금까지 독립운동을 한 것을 후회하면서 지금이라도 일제에게 충성하여 장래를 보장받으려고 친일로 돌아서거나 밀정이 되어 동지들을 일경에게 넘겨주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일제는 영원할 것이고 조국은 영원히 끝난 것이라고 믿는 탓이었다. 그래도 끝까지 조국을 버리지 못한 동지들은 얻어먹다 지쳐 조국을 끌어안고 죽어갔다. 자살이었다. 일제는 독립운동가들이 자살할 때마다 일본은 조국의 평화를 해방하는 공산주의자 빨갱이들을 드디어 참회의 뜻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선전했다. 그들은 독립운동가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였다. 일경은 마치 죽은 시신을 노리는 매처럼 동지들이 죽기를 기다렸다가 시신을 이용해 독립운동을 허망한 짓이라고 선전했다. 어디선가 죽은 시신이 나타나면 그게 독립운동가든 아니든 상관없이 시신을 가져다 길거리에 전시해놓고는 대일본 제국의 과업을 방해한 자들의 말로는 이런 것이라면서 사람들에게 침을 뱉거나 발길질을 하도록 했다. 그것도 자기 민족인 조선 사람들에게 시켰다. 독립운동가 시신에 발길질을 한 그들은 처음부터 친일파이거나 독립운동을 하다가 친일로 돌아선 변절자들이었다. 그들은 일본으로부터 한시바삐 신뢰를 얻기 위해 다른 친일파들보다 더 난폭하게 과잉 행동을 했다. 노인은 얼마 전에도 그런 광경을 목격했다. 수상 부두를 벗어나 강을 끼고 한참을 걸어가면 공원이 나왔다. 일찍이 상해에 무역을 튼 영국이 조성했다는 공원은 장미꽃이 무척 아름다웠다. 마치 죽어가는 생명에 수혈을 해주듯 붉게 핀 장미는 위로의 말을 하듯 늘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노인이 상해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 사람들의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공원 입구에 개와 중국인은 출입을 금함이라는 편말이 서 있었다는데 이제는 누구나 갈 수 있었다. 공원은 빈민자들의 쉼터로 변했고 노인은 남창호가 들어오지 않는 날에는 공원으로 갔다. 군데군데 흰색이 초라한 빈민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말이 없었다. 어디서 온 누구인지 묻는 사람도 없고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었다. 노인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말을 걸 생각 따위는 꿈에도 하지 않은 채 양지 바른 곳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아우의 안위를 빌을 뿐이었다. 그날도 공원을 찾아갔다. 그런데 공원 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가끔 자살자인지 타살당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시신이 발견되기도 해. 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렸다. 여기 죽어있는 공산주의자는 우리 대일본 제국의 평화적 대업을 방해한 자다. 너희들은 이 자에게 무슨 짓을 해도 좋다. 짓밟아도 좋고 돌을 던져도 좋고 몽둥이로 머리통을 박살내도 좋다. 자 마음껏 해보라. 소리친 자는 일경이었다. 일경은 눈을 부라리며 둘러선 사람들을 점검하듯 훑었다. 누가 얼마나 잔인하게 시신을 모욕하는지를 살피는 것이었다. 시신은 자는 듯이 누워 있었다. 가슴에 품었던 태극기가 옥 밖으로 밀려나와 있었다. 죽은 자가 품고 있는 태극기를 바라본 사람들은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다가 일경의 눈을 의식하면서 누군가 주춤주춤 발길질을 했다. 처음 발길질은 시원치는 않았지만 그것은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따라서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서로 앞다투어 발길질을 하면서 이 빨갱이를 우리가 다시 죽이자라고 고함을 질렀다. 어떤 사람은 돌멩이를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경이 말한 대로 몽둥이를 가지고 와 무자비하게 시신을 가격하기도 했다. 죽어있는 시신에서 아직 식지 않은 선혈이 터져 흘렀다. 머리도 박살이 났다. 태극기가 피로 물들었다. 태극 문양이 사라지고 말았지만 모습은 더욱 장렬했다.
국내에서 조선총독부, 종로경찰서, 밀양경찰서, 부산경찰서, 식산은행, 동양척식주식회사, 일본 왕궁 등의 폭탄을 투척하고 산화한 의열단 청년 동지들의 최후가 떠올랐다.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최수봉, 박재혁, 김지섭 등 그들이 모두 거사를 실행하고 사형을 받거나 현장에서 수백 명 경찰이 쏜 총에 볼집이 되어 죽어갈 때 가슴에서 그 거룩한 선열에 젖은 태극기가 꽃처럼 피어났던 것과 흡사했다. 그들 가운데 김상옥의 최후는 얼마나 처절하고 가슴 뜨거운 것이었던가. 3.1운동이 지나가고 3년 뒤 1923년 1월 김상옥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져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다음 내부의 집에 숨어 조선 총독 암살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친일파의 밀고로 종로경찰서에 수십 명 무장경찰에게 포위되고 말았다. 10번 쏘면 9번 이상 명중시킨다는 명사수 김창옥은 수십 명 무장경찰을 향해 총을 쏘며 포위망을 뚫고 맨발로 눈 덮인 남산을 넘어 왕십리까지 간 다음 절에 들어가 승복을 얻어입고 스님으로 변장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 집에 숨어 다시 총독을 죽일 기회를 노렸으나 이번에도 친일파의 밀고로 일본 경찰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일본 경찰은 4개의 경찰서에서 무장경찰 400여 명을 모아 김상옥이 숨어있는 독립운동가 집을 포위했다. 김상옥은 지붕을 타고 올라가 양손에 총을 잡고 400명 일경과 총격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3시간 동안의 총격전 끝에 김상옥은 마지막 남은 총알 하나로 자신의 머리를 쐈다. 그의 몸은 이미 벌집이 된 상태였고 품에서 피에 물든 태극기가 거룩한 꽃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시신을 모욕하는 자들, 일경의 말에 따른 자들은 한인들 가운데 친일파이거나 변절자들로 보였다. 어떤 잔인한 친일파는 세상을 잘못 본 눈을 없애야 한다면서 손가락으로 눈을 파고 어떤 자는 독립운동을 외치고 다닌 못된 입을 찢어버려야 한다면서 입을 찢었다. 어떤 자는 죽어서도 빨갱이 씨를 퍼뜨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하의를 벗겨내고 주요 부위를 잡아들이면서 시신을 모욕했다. 그들은 마치 누가 더 잔인한 용맹을 자랑하는지 경쟁이라도 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시신을 가지고 한바탕 난장판을 치고 나자 일경이 친일파들에게 시신을 나무에 효수할 것을 지시했다. 그들은 다 허물어진 시신을 나무에 걸쳤다. 일경은 시신을 걸쳐놓은 나무 아래 표지판을 세우고 이자는 대일본 제국의 대평화적 과업을 방해한 조선인으로 빨갱이 공산주의자다.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뜻으로 제 몸을 이 지경으로 봐수어 죽었다. 라고 써붙였다. 시신은 2차로 다시 모욕을 당한 것이었다. 노인은 일경보다 친일자들의 잔악성에 경악했다. 그들은 일제를 하늘처럼 믿고 조국에게 최대의 모욕을 가한 것이었다. 물론 만주에서는 더한 일도 있었으니 따지고 보면 그 정도는 놀랄 일도 아니었다.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장악할 때였다. 독립운동가 머리 하나에 쌀 한 말씩 포상을 걸었다. 중국에서 쥐를 잡아 꼬리를 한 사발씩 잘라오면 잡곡 한 대를 주듯이 독립운동가들 머리 하나를 베어다 일본 경찰에 바치면 쌀 한 말을 포상했다. 그들은 쌀 한 말씩을 받아다 쌀밥을 지어 먹으면서 쌀밥 맛에 취해버리고 말았다. 다시 입안에서 살살 녹는 쌀밥을 먹기 위해 독립운동가 머리를 베러 다녔다. 그것은 독립운동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노인은 자살자의 최후를 목격한 이후부터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접었다. 만약 자결한다면 일제와 친일파들에게 그런 흉악한 모욕을 당하면서 일제를 선전하는 도구가 될 것이었다. 그런 일이 생길 때면 한동안 사람들이 공원에 나오지 않았다. 노인도 다음날 공원에 가지 못했다. 그들의 만행이 소름 끼쳐 공원에 갈 수가 없었다. 그런데 시신이 걱정이 되었다.
비록 갈기갈기 찢어져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3일째 되는 날 다시 공원으로 갔다. 물론 아직까지 시신이 그대로 있을 리는 없었다. 생각했던 대로 나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대신 빗자국만 나무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나무는 늙은 소나무였고 두꺼운 나무 껍질이 피를 흡수한 채 말라있었다. 노인은 나무를 어루만지며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조국은 그대를 기억할 것이오 라고 중얼거렸다. 노인은 다음날 또다시 그 다음날도 나무를 찾아가 마치 참배하듯 나무를 쓰다듬으며 먼 훗날 우리 민족이 당신을 기억해 줄 것이며 조국을 모욕한 그들 친일파들을 심판해 줄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라고 위로하는 것을 반복했다. 다시 남창호가 들어오는 날 노인은 어김없이 부두로 걸음을 옮겼다. 부두는 아직 고요했다. 강물은 언제나 말없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늘 앉아서 강을 바라보는 지정석 같은 자리에 앉아 강을 바라보았다. 처음처럼 또다시 마음이 긴장되었다. 남창호가 들어오는 날이면 그는 새로운 기다림으로 가슴이 떨렸다. 아우를 기다리는 일은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갔지만 그래도 기다린다는 것은 희망인 탓이었다. 정해진 시간이 되자 남창호가 들어왔다. 그는 늘 하는 대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발판을 딛고 내려오는 사람들을 살폈다. 사람들은 출렁거리는 긴 발판을 조심조심 내려오고 사람들이 거의 다 내려왔을 때 그는 몸을 움찔했다. 우중충한 중국식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작은 버퉁이를 든 남자에게 시선이 집중되었다. 노인은 남자를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신경을 모았다. 남자는 발판을 내려와 어디론가 향했다. 남자는 상해에 처음 왔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낯설어했다. 남자는 뚜벅뚜벅 걷다가 누군가를 붙잡고 길을 묻기도 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깊은 한숨을 퍼냈다. 남자는 다시 부둣가 쉼터에 있는 의자에 앉아 강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에 잠긴 듯 했다. 그리고 우는지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노인은 직감적으로 저건 독립운동가가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바라보던 노인의 얼굴에 경련이 일었다. 그때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가려고 했다. 노인은 급히 남자 곁으로 다가갔다. 혹시 남자가 걸음을 멈추고 노인을 돌아봤다. 그래, 박경만 맞지? 박경만은 고국에서 노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집사였다. 박경만은 유능한 사람이었다. 유능하다는 것은 주인으로부터 신망받는 것을 말했다. 박경만은 만주로 망명할 때도 따라와 10년을 함께 살면서 노인의 재산 관리를 맡았었다. 그런데 독립운동 자금 문제로 노인과 자주 부딪혔다. 노인은 있는 대로 자금을 바치려 하고 박경만은 말렸다. 그렇게 싸우다 노인의 고집과 신념을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경만은 결국 노인 곁을 떠나고 말았다. 노인은 학수고대 기다렸지만 그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경만이 틀림없지. 박경만이 틀림없다는 확신이 든 노인의 얼굴에 경이로운 빛이 스쳤다. 남자는 장승이 된 채 노인을 살피더니 땅에 털썩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예, 맞습니다. 이놈 박경만입니다. 10년 만이었다. 만주를 떠나 천진으로 갔을 때 40대 초반이었으니 지금은 50대 초반이 됐을 것이었다. 몰라볼 지경으로 변해버린 모습이었다. 노인의 얼굴에 놀람과 슬픔이 어우러졌다. 놀라고 슬픈 건 박경만이 더했다. 노인은 박경만이 기억하고 있는 가장 귀족다웠던 옛 주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오직 눈빛만 비밀처럼 살아있을 뿐 남루한 중국 옷 대포 차림에 뼈와 가죽만 남은 노인은 중국 빈민가에서 흔히 보는 비천한 노인일 뿐이었다. 저를 알아보시다니요. 30년이 넘도록 한솥밥을 먹고 살았는데 몰라볼 수 있겠느냐.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제넘게 그런 짓을 하다니요. 아니다. 경만이 자네 속을 내가 왜 모르겠느냐. 그래도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까지 상해에서 지내셨는지요?
경마는 노인을 찾아 노인이 살았던 천진 북경을 헤매다가 상해로 온 것이었다. 천진에서 북경으로 갔다가 3년 전에 상해로 온 것이다. 아무튼 내 생전에 못 만날 줄 알았는데 꿈만 같구나. 저는 그때 유화를 거쳐 붕촌으로 갔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천진으로 갔더니 북경 우당 선생님 댁으로 가셨다고 하여 북경으로 갔지만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우당 선생님께서 사흘이 멀다 하고 이사를 다닌 탓에 북경에서 석 달을 헤맸지만 허사였습니다. 누가 상해로 가보라고 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상해로 왔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한 곳에서 살 수가 있더란 말이냐. 이사도 비밀로 하니 어찌 찾는단 말이냐. 어떻든 살아서 만났으니 됐다. 어르신을 찾았으니 저는 소원을 풀었습니다. 참 준태 소식은 아느냐. 어디서 뭘 하는지. 준태 역시 망명 전 거국에서 노인의 집사로 일했던 사람이었다. 준태는 독립군에 들어가 일본 월강 추격대 놈들과 용감하게 싸우다 죽었습니다. 준태가 독립군이 되어 싸우다 죽었다니 놀랍고 장하구나. 노인은 슬퍼하면서도 독립군이 되어 싸우다 목숨 바친 준태가 자랑스러웠다. 3.1 만세운동 직후 압록강 국경지대에서 독립군이 국내로 진격하기 위해 진공 유격전을 벌이자 일본군이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 보낸 월강 추격대와 마주쳐 싸워야 했고 준태는 그때 희생된 것이었다. 노인은 경만을 토방으로 이끌었다. 경만은 정작 토방을 보자 넋을 잃었다. 방 안에는 그 고귀하던 안방마님이 백발을 하고 버려진 송장처럼 누워 있었다. 아, 이럴 수가. 경만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렸다. 그러더니 제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다. 해도 어찌 이 지경까지 되셨단 말씀입니까? 경만은 울면서 또 옛날처럼 원망을 쏟아냈다. 이만석직이 재산 다 털어 바친 대가가 이거라니요. 어르신께서는 아직도 조국이 있다고 믿으시는지요? 도대체 조국이 어디에 있는지요? 경만은 울분을 참지 못해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고 말았다. 노인은 경만의 울분을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경만의 말대로 조국은 어디에도 없었다. 조국이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도 없었다. 조국은 너무 깊이 숨어있는 탓에 보이지 않았다. 숨어있는 조국은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보일 뿐이었다. 그럴수록 노인은 서럽고 애통한 조국을 끌어안았다. 조국을 끌어안고 속으로 조국은 내 가슴 속에 고스란히 살아있노라고 대답했다. 날마다 조국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노라고 자신을 향해 대답했다. 조국은 결코 사라질 수 없는 하늘인 탓이었다. 그 하늘이 명치 끝이 아리도록 그리운 적이 있었다. 아니 30년 동안 그립고 그리웠다. 봄이면 황포강 저편으로 파란 들녘이 질 뻔했다. 그리움엔 봄이 오히려 독약이라는 말대로 봄은 해마다 형벌처럼 피어나는 것이었다. 마치 산수가 그리워 천석 고황을 앓듯 부지부식간에 당나라 시인 두보가 변방 전장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가 입 밖으로 흘러나오기도 했다. 강이 푸르니 새가 더욱 희게 보이고 산이 푸르니 꽃빛이 불타는 것 같구나. 올봄도 허무하게 지나가고 마는가. 아, 어느 날 다시 고향에 돌아갈 수 있으리요. 고국을 떠난 지 수십 년이 되도록 말없이 견뎌온 그리움이 봇물 터지듯 밀어닥친 것이었다. 명치 끝이 칼끝으로 저미듯 아리기 시작했다. 오죽했으면 고대 의사들이 약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 했을까라는 탄식을 하다가 지난해 봄에 꿈길을 가듯 조국을 찾아갔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나라를 위해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고향에 뼈를 묻어야 한다고 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본이 망하기를 기다리기보다 황하강이 맑기를 기다림이 더 빠를 것이라고 했다. 그들이 말하지 않더라도 일제는 이제 세계를 향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살아생전 조국에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뼈를 조국 산천에 묻지 못하더라도 떠도는 조국과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시 상해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렇게 모두 포기해버린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들로부터 버림받은 조국은 지금도 길 잃은 아이처럼 어디선가 길을 찾아 헤매고 있을 것이었다. 경만이 우러젖히며 원망하듯 저를 버린 제 민족을 원망하면서도 언젠가는 애국지사들이 조국을 찾아 제자리로 다시 돌려놓을 것이라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고 있을 것이었다. 살아서 못하면 죽어서라도 꼭 그러리라 믿을 것이었다. 생각해 볼수록 나라를 빼앗긴 것은 그들 때문이었다. 근본은 개해년 1863년 12월 12살 먹은 어린 임금이 용상에 앉으면서부터 싹이 자라기 시작했음을 그는 잊을 수가 없었다. 어린 왕은 그림처럼 앉아만 있고 왕의 아버지가 통째로 왕 노릇을 하던 풍경이 언제나 슬픔으로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어린 왕이 장성하여 자식을 낳은 어른이 되었음에도 왕의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무기를 휘두르며 왕을 제치고 천하를 호령했다. 왕의 아버지 눈에는 왕은 언제나 어린아이였다. 그래서 왕의 아버지는 내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강력한 신념에 빠져 무엇이든지 혼자 다 해야 안심할 수 있고 왕은 그런 아버지를 아버지인 탓에 차마 어찌할 수가 없었다. 바람이 불고 세상은 자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났다. 가까운 나라와 먼 나라를 가리지 않고 불어오는 바람은 조선의 문을 열고 싶어 야단이고 왕의 아버지는 바람이 들어올세라 물샐 틈 없이 나라의 문을 꼭꼭 걸어 잠갔다. 그럴수록 바람은 더 세차게 문을 흔들고 그럴수록 왕의 아버지는 더 강력하게 문을 걸어 잠갔다. 수구파 유생들은 왕의 아버지를 목숨 바쳐 지켜주고 왕의 사람들은 단단히 잠긴 문을 열어보려고 안간 힘을 썼다. 왕의 아버지는 가차없이 칼을 휘둘렀다. 그의 길을 방해하는 세력은 왕도 왕비도 대비도 조정대신도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았다. 건널 수 없는 강이 가로놓이듯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 왕의 아버지를 지키려는 위정척사 수구파들과 왕을 지키려는 개화파들이 맞대결을 펼쳤다. 왕의 사람들은 지금을 지키되 내일로 가야 한다고 믿었다. 왕의 아버지 쪽 수구파들은 지금을 영원히 지키는 것이 나라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다. 수구파들은 개화파들을 향해 나라를 오랑캐들에게 내어주려고 하는 매국노라고 몰아붙였다. 수구파들은 자기네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은 모조리 오랑캐로 취급했다. 수구파들은 왕의 아버지가 언제까지나 정권을 놓지 않기를 바라고 개화파들은 왕이 하루빨리 정권을 잡기를 원했다. 긴 세월 줄다리기 끝에 왕은 왕이 되고 10년 만에야 겨우 왕 노릇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왕은 이제야말로 당차게 왕 노릇을 해보려고 안간 힘을 썼다. 그러나 어림없는 일이었다. 뒤로 물러나 이를 갈던 왕의 아버지는 궁궐에 불을 지르거나 폭약으로 왕의 측근을 폭살시켜 죽게 하면서 왕을 위협했다. 심지어 왕을 다른 아들로 갈아치우려는 음모를 시도했다. 음모에 실패하자 청나라의 힘을 빌려 다시 왕을 갈아치우려고 했다가 또 실패했다. 실패할 때마다 왕의 아버지는 태연하게 시치미를 떼고 앉아 또다시 솥을 푸른 날을 갈았다. 거침없이 2번이나 역모를 꾸몄음에도 왕은 아버지의 측근만 제거할 뿐 아버지는 도무지 어쩌지 못했다. 왕이 아버지의 측근들을 자를 때마다 수구파들은 왕에게 불효자라는 족쇄를 채웠다. 공자를 숭상하는 나라에서 불효자라는 족쇄는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무기였다. 그들은 왕의 아버지가 저지른 행위로 왕의 아버지가 궁지에 몰릴 때마다 줄지어 상소 올리기 운동을 벌이면서 왕을 페루나로 몰고 갔다. 왕의 사람들은 그 험한 파도를 헤치며 끊임없이 왕에게 미래를 위해 개화의 세계로 나가야 한다고 설득했다. 연암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의 계보로 이어진 김홍겁, 김홍집, 박영효, 박영교, 김옥균, 박정양 등 개화파들과 함께 왕도 끝까지 꺾이지 않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다.
그리고 드디어 젊은 그들이 일으킨 갑신정변으로 정녕 세상이 바뀌는가 싶었지만 그것 또한 어림없는 일이었다. 놀란 수구파 세력들은 더욱더 강하게 뭉치면서 젊은 개화파들을 제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왕은 그쯤에서 개화를 포기하고 말았다. 과연 어떤 길이 길인지 분간하지 못한 왕은 갑신정변에 놀라 오히려 그들을 적으로 단정짓고 말았다. 박규수의 계열, 그들은 파멸했다. 수구파들에게 맞아 죽거나 남의 나라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져 난파선처럼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왕은 청나라를 믿었다가 일본도 잠시 믿어봤다가 마지막엔 러시아를 굳게 믿었다. 일본 후 압박을 받게 된 왕은 아관파천을 하게 되고 아관파천에 공을 세운 신하들을 평생 잊지 못할 은인으로 골수에 새겼다. 그래서 아관파천파 신하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나라의 운명까지도 맡겨버렸다. 정유년 1897년에 왕을 황제로 만들었다가 정민년 1907년에 황제를 갈아치운 것도 그들이었다. 그들은 그들 마음대로 나라 운명을 결정지으면서 그것이 나라를 위한 최선의 애국이라고 했다. 조국이 그렇게 깊고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 일본은 활짝 열린 하늘을 향해 훨훨 날개를 펼쳤다. 그들은 넓은 세상을 향해 꾸준히 무언가를 진행해오고 있었다. 발빠르게 구시대의 태정 관제를 말끔히 없애고 내각제를 실시하면서 초대 총리 대신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내세웠다. 그들은 이토를 중심으로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를 추종해야 한다는 타라 입구의 깃발을 휘날리며 서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들은 유럽의 헌법 조사를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유럽으로 파견했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이토 히로부미는 2년 만에 헌법 초안을 만들어 일본에 바쳤다. 일본의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초석을 놓아준 것이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는 깊고 어두운 동굴 안에 갇혀있는 조선을 향해 거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때가 1885년이었다. 오늘은 1장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